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야당의 강행 처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방송 4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상됐던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제2요구안을 조금 전 제가했습니다.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의를 요청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소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데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제2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한 방통위법을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방송 3법은 각각 KBS와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안마다 상정과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결, 야당 단독 처리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거부권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16번째에서 19번째로 방송 4법은 앞으로 국회로 재송부돼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의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대통령의 방송장악 야욕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야당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이 방송사법의 제2요구권을 제거하자 민주당은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자는 이 법안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로지 땡윤 뉴스를 만들려는 야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역대 이처럼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없었다며 법안 재발의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결과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현주 대변인은 정부 여당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발의해 거부권을 유도하고 또 재발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법안이 재발의될 땐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개선이 아닌 개혁으로 나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전망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면서 내부 이견이 분출되고 있죠. 네, 앞서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 전망에 대통령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땐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다가 이제와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친윤계와 한 대표가 애초부터 사면에 부정적 입장이었고 여당 대표로서 당 의견을 전달하는 건 당연하다는 친한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측의 견해차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오늘 한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추가 발언을 삼가는 등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오늘 한 대표가 한기호, 김상훈, 이종배, 김도읍 등 4선 중진 의원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에게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뜻은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됐다며 더 구체적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당사자인 김 전 지사 쪽이나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김 전 지사는 측근을 통해 아직 복권이 공식 결정되거나 연락받은 것도 없는데 꽤 시끄러운 것 같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황이 달라질 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은 계획대로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있다가 연말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김 전 지사 측근이 YTN에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 복권 전망에 우선 환영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 전 대표 대항마로 나설 수 있다는 이른바 견제론도 제기됩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 전 대표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가 친문계 구심점이 된다면 민주당 파이가 커지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좋은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대권 후보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설명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김 전 지사를 복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전 대표가 이를 거절해 다행이라며 대통령실이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가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라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했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 지난주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 전력 수급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전력거래소에 YTN 박기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기환 기자. 네, 박기환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아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전력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전력 상황은 일단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후 기온이 더 오르면서 최대 전력 수요 전망을 당초 92.3기가와트에서 93.6기가와트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더위가 극심할수록 냉방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오전에는 지난 5일 같은 시간대보다 1기가와트 정도 더 높은 전력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상승세가 꺾이면서 오후 3시 45분 기준 91.4기가와트를 기록해 지난 5일 최고 기록보다 1.9기가와트 정도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93.8기가와트를 기록하며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 때문에 일단 전력 수요가 절정에 달하는 오후 5시에서 6시쯤까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무더운 날씨가 예보돼 있는데요. 전력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 겁니까? 네, 지난주보다 이번 주 전력 수급이 고비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7말 8초 휴가 기간이 끝나면서 폭염 속 냉방 수요가 더 커진 데다 산업 현장 전력 수요도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최대 전력 수요도 93.5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전망에서도 운영 가능한 발전 능력에서 실제 최대 전력 수요를 뺀 운영 예비 전력에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운영 예비 전력이 10기가와트 이상으로 11.5% 정도의 예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1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이 지난 주말 재개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력 수요가 언제 다시 폭증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도 일단 전력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의 열대야 연속 일수가 역대 3위인 가운데 이번 주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더위는 8월 중순 이후까지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남쪽 해상의 태풍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주말 사이에 서울에 열대야 기록이 나왔죠? 네, 어제를 기준으로 서울의 열대야 연속 일수는 22일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장 긴 열대야는 지난 2018년에 26일이고 2위는 1994년 24일인데요. 지난 토요일인 그제 3위였던 2016년에 21일을 꺾고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긴 열대야의 원인에 대해 기상청은 올여름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졌고 남서쪽에서 다량의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밤사이 기온 하강을 저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해 동풍이 강해지면서 열대야가 더 지속할 걸로 보이는데요. 또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면서 서쪽 지방은 밤더위뿐만 아니라 한낮 폭염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앞으로 열흘 정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예보했는데요. 이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서울은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1위 기록을 새로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서울 기준 열대야 총 발생 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4년으로 36일인데요. 올여름 서울이 25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늦더위가 이어진다면 이 기록도 경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 후반에 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건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쯤 더위가 누그러질까요? 네, 오늘도 오후 3시 기준 경기도 여주 점동면이 38.7도, 전북 숭창 36.7도, 서울도 33.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이 말복이고 다음 주 목요일은 처서인데요. 보통 이 시기가 지나면 더위가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어 태풍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에는 5호 태풍 마리아에 이어 어제 저녁 6호 태풍 손띵까지 발생했는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가로막혀 한반도 주변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일본 열도에만 직접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면서 동풍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더위가 얼마나 더 이어지고 강해질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2,200명을 넘기고 가축도 56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0일 기준 온열 질환자가 65명 늘어 누적 2,21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축 농가도 피해가 잇따라서 가금류 52만 6천 마리, 돼지는 3만 6천 마리가 폐사했고 양식장에서 50만 마리 어류 피해가 접수되게 됐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서 관련 회의를 엽니다. 다음 달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나오시죠.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과 내일 이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서 회의를 연다고요? 네, 지난 1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80여 대가 불타고 700여 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 포비아, 즉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 관련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각 부처 국장과 과장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관련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이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은 다음 달 초쯤 나오는데요. 일단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지상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상 지상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전기차 화재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과충전을 막을 방안 역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00% 완충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파급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고 과충전을 방지할 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충전율을 제한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줄어 전기차 차주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또 배터리 제조사 공개 여부 역시 논의 대상입니다. 지난 1일 불이 난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재원을 안내할 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등의 화재 진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 정부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 세부 대책을 만들어 다음 달 초 범부처 차원의 전기차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임신 36주가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서 이 영상을 올린 여성과 병원장을 특정해서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라며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민혁 기자. 네, 배민혁입니다. 자, 경찰 조사 결과에서 논란이 됐던 영상이 진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와 별개로 영상 등을 자체적으로 정밀 분석해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유튜버와 병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의료 기록을 통해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태아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아 사망을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병원 내부에 CCTV가 없다며 의료 감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법이 개정돼 지난해 9월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이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와 수술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분열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내용이 알려진 걸 한 대표는 보도를 못 받았어요. 미리 알려준 게 아니라.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사면 복권하면 좋겠냐. 마침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 처음에는 야권 분열 카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권에서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야권 분열 카드인가요? 여권 분열의 신호탄인가요?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양쪽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귀를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 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귀 어떤 의미일까? 네. 뭐 통합의 의미일까? 또는 야권과의 하해 제스처일까? 뭐 여러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이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면이 될 때도 본인은 억울하다.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 발끈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법치주의를 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면도 응감생심이었는데 어떻게 복권까지 전개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적 영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권 가도를 달려가야 될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은 PK 지역에 대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전직 경남지사였기 때문에 PK 기반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이 복권을 요청한 바가 있다. 네. 근데 공개적으로 그러면 어느 시점이었는지 그 직접이었다는 시점은 근데 도무지 그 부분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랬다면 뭐 최상병 특검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또는 관련된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소추 발의,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 이상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우리 동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 시점에 이야기는 관련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영수회담 이후에 뭐 8월 8일 이전에 뭐 그 사이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준 게 없다 이러면서 네. 이제 김을 빼버렸죠. 네, 이미 그래서 정해진 바였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는 경우에는 이재명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상당히 현격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라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정도일 텐데 하지만 이제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9월, 10월 속속들이 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부분에 결집도가 어느 정도 느슨해지는 시점에 네. 이른바 친문 지지층을 얻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상당히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이재명 전 대표로서도 실질적인, 현실적인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당 내 반응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겉으로 내세우면서 반대한 이유는 민주주의 파괴한 범죄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속내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정의와 도덕 차원이 하나 있고 네, 원칙론적인 것이 하나 정치적인 있고.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원래는 사면 복권 전부 다 이제 반대를 했고 사면이 어차피 이제 결정된 상을 따라갔지만 특히 이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뭐 한동훈 대표이기보다도 대법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2년형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을 어느 정도 방해한 거죠. 여론을 조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사람을 다시 복권을 시켜서 정치를 하게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 대통령실은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충돌하고 있는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복권의 문제를 그러면 여론 수렴 없이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측이나 이 여론 수렴을 했을까? 그게 저는 제일 의문이 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대통령실에서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무조건 따라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실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 중요한 쟁점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여론 수렴을 했어도 안 했어도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투박한 거예요. 통상도 그래서 여론 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알았다 여론 수렴하고 근데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결정이 됐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또 두 번째 쟁점이 뭐냐면 왜 13일이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 국민 의결을 거치기 바로 직전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 안에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측 사이에 있어서의 과연 교감이라는 게 없고 서로 심겨루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나 모두 다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냥 강행을 할 경우에는 뭐 당연히 갈등이다라고 하겠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또 대통령 고유 권한이 침해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문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과연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게 옳은 것이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대통령 선거하려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당이나 그렇고 야당이나 그렇고 전부 다 이 그동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행이나 그 여의도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거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더 시끄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판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인데 뜬금없이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에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한 대표의 복권 반대가 특이하고 의아하다고 표현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하자 여당 내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반한 정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쪽 입장에 있는 쪽에서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로서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기는 어려워요. 대통령실에서 바로 들고 나왔던 것이 또 헌법적, 또 법률적 해석이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김경수 전 지사의 카드를 양쪽에다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 봐라. 한동훈 대표에게도 상당한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카드이고, 또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카드를 나는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점을 이제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정면으로 맞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한 선까지밖에 움직일 수 없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항 자체가 당장의 윤한 갈등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했고요. 용산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하면서 윤한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 대표는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미리 알려준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대표, 전 지사를 포함시키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당과 법무부 쪽에 이거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용산과 그쪽에다 이제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뭐 하루에 수천 건의 어떤 그 반대 의견이 올라오고 당원들이 펄펄 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복권에 대해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건 뭔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여론 수렴 과정이 과연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반응한 거 보면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두 가지를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사면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대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쟁점이 되면은 중요한 현안적 교재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이게는 경제적 민생에 대한 거를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벼랑간 김경수 복권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끌고 나오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에 관련돼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얘기했다든지 25만 원 지원하는 것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뭔가 좀 융통성 있게 가야 된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지금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된 복권 문제도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방향성은 명확한 거예요. 자기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네. 전략적 차별화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 관계를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네.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친윤 간의 갈등으로 함께 갈 수밖에, 친한 그리고 친윤 간의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 판단을 하는 거는 왜 이 시점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것을 복권 카드를 꺼내드렸는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이 이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지금 9대명에서 또 대명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다 하더라도 다만 이런 거 있어 자꾸만 김경수 전 지사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으로 등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그런 의도에서 했다면 그건 하책이죠. 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고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마냥 따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당원들의 항의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군대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의 의견에 또 공감하는 당원들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일종의 5월 동주 상황이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치열한 충돌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 수 있냐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각자 도생은 나중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고심은 이런 겁니다.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작 이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과 관련된 부분을 이 자리를 교체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통영에 가서 또 정점식 의원을 만나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또 제가 방침이란 말이거든요. 복권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엇박자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이 한동훈 대표가 수위 조절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평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어느 만큼의 차별화를 시도를 하느냐. 완전히 막다른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대립각은 아니지만 차별화를 어느 정도 지지층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느냐.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 의견을 선뜻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주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발언상으로서만 이걸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한동훈 대표의 대립하지 않는 차별화, 이게 뭔가를 서서히 내놓기,
네.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 수위를 놓고 고민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하실 말씀 시점에 대한 있습니까? 문제잖아요. 사면위원회에서 진행되고 확정되기 전에는 충분히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다 나왔잖아요. 네, 이제 기한이 복권한다고. 내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걸 딱 얘기를 하게 되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뻔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보면 조금 한동훈 대표도 이제 조금 우리 배 수장은 이제 수위 조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야 진짜 소통 안 하는구나.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 측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확 올라왔다가 이렇게 섬져 사라지는 쟁점이에요. 두 번째는 굉장한 많은 반응을 일으키다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불거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오늘 올림픽 드디어 폐막했잖아요. 네. 올림픽 기간 동안 그래도 그냥 정치 짜증나고 그래도 올림픽 보면서 참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올림픽도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지금 정치권은 뭡니까? 이거 무슨 뭐 그 특검 문제 또 재의결 문제 또 더 나가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가지고 그냥 매일 싸우니까 이제 아마 이제 다시는 이제 또 TV 안 보려고 그러지 않을까. TV 보셔야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당 내 반응 살펴봤는데요. YTN은 볼 거예요. 네, YTN 봐야죠. 네, 여당 내 반응 살펴봤는데 야당 내 반응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경수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면 숟가락 얹기냐 이런 논란이 분분해요. 저는 뭐 그 부분은 따지자고 들자면 따져야 되겠지만 굳이 따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원치 않는다고 가감히 나서서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나마 복권을 요청했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늘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정치를 할 때는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남겨놓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모두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했다라면 그대로 기록이 남겠죠.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으면 그러려니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적인 명분은 직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내세울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슈드입니다. have to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당장에는 현격한 영향력의 차이예요. 이재명 일각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차후에 9월, 10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또 이미 김두관 후보자, 정봉주 후보자 이런 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원칙과 상식도 있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에서도 유독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도 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 적어도 이제 내년 시점에 가서는 아직 김경수 전 지사는 들어오지도 않았죠. 귀국하지도 않았죠. 그러면 그런 시점에는 PK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친문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또 결집되거나 옮겨갈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해달라고 한 것으로 그때 당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회담을 할 때 소위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심지어 김경수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그분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권 관계자로부터 경쟁자를 제안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밝혀서 주목되는데요. 이거 진실일까요? 노회한 정치인이 엄밀하게 따지면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추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추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1극 체제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이재명 대표는 1극 체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방탄도 하고 더 나가서 차기 대권으로 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당연한 거죠. 친문 세력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친문 세력이 부활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게 바로 공천 파동이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우리 전 실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천을 주장했을 때 단호하게 제압을 한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그런데 친문에 있어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 복권을 요청했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더 나가서 지금 저렇게 그 국회의원이 어떠한 근거도 되지 않고 원희룡 전 국토장관 이야기도 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잡하게 저런 말을 막 할 수 있나요? 박지원 의원이 숟가락 얹기를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1극 제재에다가 뭔가 지지를 해주려고 하고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여론 플레이를 하고 하는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전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을 요청했나 요청하지 않나 그게 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마치 이재명 전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월해가지고 가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만들려고 박찬대, 이 박지원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얘기한 같은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의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계속해서 정치적인 논쟁을 벌인다고 하면 양쪽이 전부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걸 또 계속 짧게 말씀드리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 것이고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노예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파괴 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권하지는 않았을 테고 아까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겠죠. 정치적인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대로 듣고 현실은 우리가 현실대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수사는 그렇게 하죠. 경쟁자는 많을수록 많으면 좋다. 네. 그럼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경쟁자가 많으면 좋은데 박용진 전 의원은 왜 공천을 안 줬을까요? 이낙연 전 대표는 왜 협력을 안 했을까요? 김동연 경기지사를 왜 더 띄우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YTN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는 건 정치적 수사와 실제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전병현 새로운미래 대표가 이재명의 복권 요청은 속아 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이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DJ 사저 매각 논란도 그렇고요. 전병현 대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새로운미래가 처음 창당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면서 한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맥락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명팔입니다. 네,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팔이
암덩어리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름파라 하는 호가호의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정봉주 후보가 최근 명심을 등에 업은 김민석 후보에 역전당하면서 불만을 주변에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언은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암덩어리다, 명팔이다, 좀 그렇죠. 생각지 못한 단어인데요. 세지긴 했는데 오히려 그럼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허공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인식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 현실 감각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또 엇박자가 있을 수 있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해서 비판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극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해요. 너무나도 유력한 자산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받드는 모양새고 또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잔뜩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서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건지 그걸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원한다는 말인 것인지 그래서 방향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극 체제는 안 된다. 다양성을 통해서 민주당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도 외연 확장성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대선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답을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히 욱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후보자로 자기가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자 왜 표가 안 나오지?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대모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누적 득표율 1위를 달리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잔뜩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겨냥할 수 없고 주변 사람을 겨냥하자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하셨는데 명파리, 암덩어리인 명파리로 비유한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늘의 이 발언이 막판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저거보다는 요 전에 박원석 전 의원이 한 내용이 정봉주 후보한테는 악재가 된 거예요. 악재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1등이 목적에 5등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 최고에는 만장일치다. 네.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보자. 거다. 이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충청 지역에서 3등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기 지역에 와서도 또 3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기감을 느끼니까 나는 여전히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이 얘기한 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꼬리 내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서울에서의 경선과 그리고 이제 대의원들 더 나가서 여론조사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통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여하튼 간에 최고위원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5명 절박감에서 안에는 들까요? 4명이죠. 왜냐하면 한 명은 여성으로 배당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4명 저는 뭐 2, 3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의원들은 권리당원들이랑 좀 달라요. 오랜 기간 동안에 당과 같이 한 분들이고 그 비중이 그래도 나름대로 14%나 되고 그리고 대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정치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뭐 김병주 후보라든지 다른 뭐 분들도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는 데는 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해서 딱 당대표 경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네. 않겠는가 말씀하신 생각하게 것처럼 됩니다. 입성은 무난히 할 것 같은데 이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내부 갈등이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당장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재명 전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재판 리스크 그 부분이 이제 해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가 될 건가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일단 위험 요인이 첫 번째로는 정당 지지율일 겁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경쟁하면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지율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판이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커지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 중요해지겠죠.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또 거부권입니다. 네, 앞서 전달해 드렸지만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정됐던 수순이었겠죠. 예고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입법 강행하고 필리버스터 하고 처리돼서 다시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재투표하게 이게 지금 계속 도돌이 표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모처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다시 이제 쟁점 도돌이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입법권은 당연히 국회에 있죠. 그런데 또 거부권은 행정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한쪽은 오르고 어느 한쪽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헌법상 보장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이유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헌법상 보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비판하기 전에 그러면 입법 폭주에 대해서는 왜 자기네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항상 정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가 대립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숙제를 누가 안고 있느냐. 결국은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두 사람의 정치력도 당연히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방송의 공익권을 훼손하려는 네. 야당의 입법 독주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발의하냐 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사면 또 복권권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도 행사를 했을 때 국민 여론이 과히 좋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야당도 계속해서 야당의 안대로 통과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YTN을 통해서요. 저는 절충의 묘가 발휘돼야 될 때다. 왜냐하면 매사는요. 시기와 내용으로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통과되지 않았던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 내용의 절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도 절충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은 당장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돼야 되겠지만 어떤 법은 다음 정부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지금 우리 선수들이 무슨 파리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삐약이 신주빈 선수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투혼을 발휘하듯이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절충을 시도하면 전 시기와 내용의 절충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거부권 정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여름 역대급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바닷가에서 맞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간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멀리 해운대나 경포대 해수욕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도권인 인천 송도에 가면 백사장 또 물놀이장과 함께하는 해변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축제 현장에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인천 송도 달빛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해변 축제 즐길 수 있는 인공 해변이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송도 유원지였던 이곳에 인공해변과 물놀이장이 들어섰는데요. 이 멀리 해운대나 경포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수도권에서 고운 모래와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들도 이 모래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즐겁게 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고운 모래를 만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휴양지에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신송도 해변축제는 지난해 9만 명 넘게 다녀갈 만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는 물놀이 시설을 늘리고 인공해변도 넓히는 등 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새로 생긴 물 미끄럼틀과 모리터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바로 옆 강변에서는 매일 30명씩 카누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체험교실도 하루 4번씩 운영됩니다. 또 눈은 즐겁지만 안전한 LED 캠프파이어와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캠핑과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캠퍼닉존도 마련돼 있는데요. 그럼 신송도 해변 축제 주최 측과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시민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송도 유원지 과거의 모습을 다시 재현해서 추억을 소환하면서 더구나 이 더위에 함께 한번 과거를 이야기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물총놀이 할 때 친구들이 쐈을 때 재미있었고 따가웠어요. 덥지만 시원했어요. 물놀이를 해서. 개막식과 폐막식에서는 유명 가수의 공연과 함께 불꽃놀이도 즐길 수 있는데요. 평일에도 야간 개장을 진행해 밤 9시까지 다양한 공연이 매일 진행됩니다. 축제는 이번 달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에 지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곳에서 해변 산책과 물놀이 즐기면서 무더위 스트레스 날리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도 달빛공원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인데 한국은행은 이 같은 증가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넉 달째 늘면서 잔액은 1,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가세를 이끈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하락으로 주담대 금리가 내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이 금융권까지 넓혀봐도 5조 원 넘게 늘어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행 주담대 오름폭은 5조 6천억 원으로 6월보다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면서 집단 대출이 줄어든 여파일 뿐 개별 주담대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이 부분을 주목하며 증가세를 우려했습니다. 일반 개별 주담대는 오히려 좀 증가했죠. 최근 몇 달간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가 이처럼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디딤돌 등 정책대출 금리가 인상되지만 여전히 시중금리보다 낮아 가계빚 증가 흐름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합니다. 네,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주시죠. 일본 여행가 마라, 여행업계 초긴장. 네, 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 다녀오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지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례 없던 엔저 효과로 일본 여행이 참 저렴해지면서 여행객들이 많이 몰렸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엔화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원엔 재정 환율은 지난달 초 100엔당 850원대에서 이번 달 초 950원으로 한 달 사이 100원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엔저 특수를 누렸던 일본 관광 수요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최근 일본에서 또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여행객들의 불안을 더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포공항으로 나가서 여행객들이 현재 어떤 반응인지 직접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앱 같은 거 좀 깔아놓고 혹시 뭐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는 다 가족별로 들어놓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진 걱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지금 일본인 친구들이 많은데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긴 한데 일단 상황 봐서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지진 우려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나요? 네, 우선은 여행사를 통한 예약 취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준 예약 취소 건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부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일본 여행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 여행지인 홋카이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여행사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일본 현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면서 전기차를 팔려고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중고차 업체 집계 결과를 봤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업체의 중고 전기차 판매 접수 건수가 한 주 전과 비교해서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 전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 시리즈 모델이 10%를 차지했습니다. 차주들 사이에서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달라 이런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완성차 회사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현대차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회비였던 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현대차가 업계에서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등 모두 13개 중인데요. 2세대 코나에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차종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만든 국내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같은 그룹의 기아도 1시간 전쯤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12종인데요. 이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생산한 레이 전기차 그리고 신형 니로 전기차 2종에만 중국의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차들도 살펴봤는데요. BMW는 이 배터리 제조사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제조사가 어딘지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의무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전기차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과 또 미국에서는 이 배터리 정보 공개가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제조사와 또 구성 물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027년 2월부터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전기 자동차에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무화한 국가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대책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이어서 내일도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회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회의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 달 초에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데요. 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또 100% 충전 제한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차 업체들은 부품 공급사가 어디인지 영업 기밀이라는 입장이라서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100% 충전을 제한하는 등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Un peu épicé, un petit peu épicé pour moi, mais très bon.
한강라면. 네. 올림픽 특수를 맞은 유통업계 파리에서도 특별한 마케팅을 벌였다고요? 네, 이 한강 편의점 지날 때 이 냄새 맡으면 그렇죠. 참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라면이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프랑스 파리의 대형마트에도 등장했습니다. 현지인들 반응이 어땠는지 직접 만나보시죠. C'était super bon. Un peu épicé à mon goût, mais sinon c'était parfait. Très très bon. In total, the noodles very good quality, and the smell, the taste, everything is very compact. 네, 국내 식품업계가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올림픽을 맞아서 K라면을 알리고 또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마련한 시식 행사인데요. 프랑스 마트 관계자는 판매하는 한국 식품 가운데 라면 매출이 가장 높을 만큼 현지에서도 큰 인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도 이 마케팅이 현지에서 또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바로 포장마차를 설치한 기업이 있습니다. 포장마차요? 국내 네. 주류 업체가 파리 도심 한가운데에 마련한 홍보 부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간이 테이블 또 플라스틱 의자까지 놓아뒀고요. 한글 간판으로 한국의 정치도 살렸습니다. 마치 힙지로로 불리는 서울 을지로 골목을 연상하게 하죠. 또 국내 제과업체는 현지 매장에서 만든 케이크를 메달을 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달하면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K뷰티 체험 행사에도 많은 발길이 몰렸는데요.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K-팝 아이돌 화장법을 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번 올림픽이 우리 기업들에도 유럽 시장으로 도약할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올림픽 마케팅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경제픽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영국 런던 시민을 들뜨게 했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이번에는 수족관 그림을 남겼습니다. 네, 이례적인 연작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자 뱅크시 측은 단순히 대중을 응원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영 기자입니다. 가까이서 찍어보고 멀리서도 찍어보고 평범한 경찰 박스가 수족관으로 변신하자 들뜬 시민들은 인증샷을 담느라 분주합니다. 물고기 떼를 그려놓은 사람은 바로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지난주부터 연일 런던 구석구석에 동물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이번이 7번째입니다. 대중의 호기심이 증폭하는 사이 위성 안테나에 그려진 늑대는 공개 1시간여 만에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Well, I think they come equipped with a ladder, so they managed to shimmy up the right-hand side there. One went up top, passed it down to the other three, and they ran around the corner and popped it in a van. Probably about 90 seconds before they're out of sight. They're pretty efficient guys. 누가 뜯어낼까 봐 몇 시간 만에 서둘러 철거한 그림도 있습니다. 설명도 없는 이례적인 릴레이 벽화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최근 벌어진 영국 내 극우 폭동을 비판했다거나 가자지구 전쟁을 꼬집은 거란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뱅크시는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몇 점의 벽화를 남겼는데 이때도 그림 한 점이 외벽 통째로 도난을 당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유리 보호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Культурно-історична спадщина. І саме так ми її розглядаємо. Наступна наша позиція, що кожна робота Бенксі повинна залишитись на тому місці і в тому вигляді, як вона є в первинному вигляді. 반전 같은 묵직한 주제를 쉽고 익살스럽게 풀어내는 뱅크시. 뱅크시 측은 이번 런던 동물원 연작의 작품 의도는 단순하다면서 우울한 시기, 대중을 응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8월 중순으로 접어든 이번 주에도 심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4도를 웃돌아 왔는데요. 이 열기는 밤에도 그대로입니다. 서울에는 기상 관측 이래 3번째로 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더하면 23일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태백산맥 서쪽 지방에서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밤사이 서울 최저 기온은 27도, 광주는 2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오늘처럼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5도, 창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서울 등 중부와 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갑자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말복인 모레에도 수도권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33도 안팎의 폭염은 광복절 연휴가 지나도 꺾이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